저는 살면서 한 번쯤은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최고급 서비스와 함께 비행기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죠. 공항에서 체크인 할 때부터 퍼스트 라운지를 따로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긴 여행을 누워서 편하게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간의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점을 뺀다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퍼스트 클래스가 있다면 지상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프리미엄 버스입니다. 프리미엄 버스는 고속버스 중 자리 배치를 기존의 버스보다 훨씬 더 넓힌 버스입니다. 고속버스에는 우등버스라는 것도 있는데 프리미엄 버스는 이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버스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여행을 갔을 때 타본 적이 있는데 개인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보니 주변 사람의 핸드폰 화면에 잠을 깰 일도 없었고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최대한 누워도 뒷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마음 편하게 누울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터치스크린 모니터, 무료 와이파이 충전을 위한 USB 포트, 옷걸이, 목베개, 그리고 수면형 안대, 이어폰, 슬리퍼까지도 좌석마다 제공됩니다. 그만큼 편리성이 뛰어나며 프리미엄 버스가 제공하는 안락함에 비해서 가격은 더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장시간 버스를 타야 할 때는 일반 고속버스를 탑승하기 꺼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한 외국인이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탑승한 후 깜짝 놀란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내가 한국에 여행 갔을 때 부산을 갔어. 부산은 서울에서 5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지. 그래서 교통수단을 찾아보는데 프리미엄 고속버스라는 것이 눈길을 끌었지. 가격이 조금 부담됐지만 이동하는데 체력이 빠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고급 버전으로 신청했다. 그것은 완벽한 선택이었다. 버스에서 처음 보는 완벽한 개인 공간, 그리고 충전 포트도 각 자리마다 있다. 한국의 무료 와이파이는 이제는 너무 당연해서 놀랍지도 않은 정도이고 장시간 버스 이동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다.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가 있다면 한국 버스의 퍼스트 클래스는 프리미엄 버스야. 이렇게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탑승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네티즌들에게 공유를 하는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4년 전에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하고 서울에 살고 있어. 아직 프리미엄 버스는 경험이 없지만 우등버스를 탔을 때에도 엄청나게 편안했다. 5시간 동안 버스를 탔는데 의자가 집에 있는 소파보다 편안했고 공간이 넓은 것은 물론이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어. 내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정말 많은 것에 놀랐는데 그것은 교통수단의 수준이었다. 대한항공과 인천공항은 물론 지하철과 버스까지 목적지로 가는 동안 편리하고 쾌적했어. 사람이 정말로 많은데 완벽하고 세련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돌아가기 전에 프리미엄 버스도 경험해보고 싶어. 로마의 고속버스는 이미 충분히 노화되었어. 시트를 보면 구멍이 뚫린 곳도 쉽게 찾을 수 있지.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공간이 넓지 않아서 보통 무릎이 앞혈에 닿는다. 빠른 교체가 필요한데 저 사진처럼 USB 포트와 와이파이는 꼭 챙겨주길 바래. 공간이 넓고 시트가 정말 좋아 보인다. 유럽의 버스들은 딱딱한 의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장시간 갈 때에 많이 불편하다. 그리고 와이파이는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지난달에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다녀왔는데 이코노미와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항공사마다 수준이 다른 것 같은데 한국의 버스가 훨씬 더 훌륭하네. 아마 가격은 100배는 쌀 것으로 보인다. 수면을 위한 완벽한 조건과 놀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동시에 제공한다. USB 포트와 와이파이라면 나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정복할 것이다. 내 아내는 옆에서 코를 골고 있겠지만 개인의 공간이 정말 퍼스트 클래스 수준이다. 만약 음식만 제공이 가능하다면 완벽에 가까워. 장시간 버스 이동을 하면서 피로를 회복하는 한국의 마법버스. 슬리퍼 안대, 목베개와 이어폰을 돌려줘야 하는 거야? 아니면 탑승객이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뉴델리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물건을 두고 내리라고 해도 옆자리의 물건들도 챙겨서 내릴 테니까. 가격이 얼만지 궁금하다. 미국에서 저런 수준의 버스를 이용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비쌀 것이다. 장거리를 가야 한다면 더욱 비싸서 좁아터진 의자에 몸을 구겨 넣어야 할 때가 많아. 일반적으로 기차는 공간이 좁거나 시트가 딱딱해서 5시간 정도 이동할 때는 버스를 선호한다. 이런 나에게는
한국 버스가 최고의 이동수단이야. 터치스크린에서 넷플릭스와 유튜브만 제공한다면 나는 지구 끝까지 갈 수 있어. 한국을 여행할 때 버스에서 시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일본 검찰이 아베 정부에 목줄을 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잇따른 비리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정권이 비리를 저질러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비난을 받았던 일본 검찰이 현직 의원을 구속 기소하는 등의 엄청난 기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여러 차례 관련 비리 스캔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벚꽃을 보는 모임, 공공행사를 사유화시켰다는 일명 벚꽃 스캔들, 아베 정부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잇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이슈로 낙마했던 가와이 가스유키 전 법무상 등의 일본 관료, 현재 일본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죠. 또한 최근 카지노 관련 비리 의혹에서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IR 사업과 관련해 중국 기업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아키모토 스카사 중의원 의원이 이미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카지노 사업권 확보를 노리는 중국의 사설기업 500.com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인 것인데, 당초에 예상되었던 금액은 300만엔 수준이었지만 이후 강연료나 여행 대금 명목으로 수백만엔의 금액을 더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정하게 받은 돈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아키모토 의원 외에 불법적인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민당 의원은 5명 더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정황 근거도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정권에서 각종 비리 의혹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2012년 아베 총리가 2차 재집권한 이후로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가면서 도덕성 부분에서 많은 결함이 공개가 되면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었고, 이것이 형사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부각된 케이스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본 검찰이 정말 칼을 뽑은 만큼 상황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한 것은 10여 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전날 대학 교수들에 의해 도쿄지검에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태마저 발생했습니다. 가마와키 히로시, 고베카 구인대 교수 등 13명의 인물이 아베 총리를 도쿄지검에 고발하였는데요. 고발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 5년 동안 벚꽃을 보는 모임 초청 대상자 규모 1만 명을 명백히 준수해야 했음에도 후원 회원, 여당 의원, 부인 아키에 여사 등의 부정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초청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늘려서 국가 재정에 명백한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산보다 2천만에서 3천만엔 대략 3억 원 정도가 더 들었다고 평가를 했고, 즉 5년간 일본 정부 공공 예산의 대략 1억 5천만엔 16억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교수는 선두에 서서 청렴하게 법령을 지켜야 할 인물이 공공 예산을 사유하고 본인과 정치단체의 이익을 위해 썼다면 그냥 보고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분개를 했습니다. 아베 정권의 핵심 관료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감행 중인 도쿄지검이 과연 아베 총리를 상대로도 최측근들까지 수사에 나설지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내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도나 영향력은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일본 공영방송 NHK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1%포인트 하락한 44%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기관의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지지율의 추이를 볼 때 작년 8월 49%를 기록한 후에 11월 47%, 12월 45%에 이어서 4차례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정부가 야심차게 관광산업의 부흥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IR 사업 역시 갈수록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HK가 같은 기간 일본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IR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답변이 54%로 과반수를 넘었고 IR 사업을 그럼에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 25%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대로 IR 사업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이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일본의 검찰이 칼을 뽑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본 스캔들의 임팩트, 사회적 문제 가능성이 큰 것이고 아베 총리를 위시한 정권의 파워가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강력한 징표라고 저는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에게 현재 둘러싼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올해 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죠. 중국과 일본이 5번째 제5의 정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물밑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양국이 문서에 담을 내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4일 중국 시안에서 러위청 중국 외무부 부부장과 중일 전략 대화를 갖고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위를 위한 환경 정비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제5의 정치 문서를 만들기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5의 정치 문서란 무엇이냐? 이 1972년 국교 정상화에 합의한 중일 양국이 정상 간 합의를 거쳐 내놓을 5번째 문서를 의미하는데요. 1972년 중일 연합성명을 시작으로 78년 중일 평화 우호 조약, 98년 중일 연합선언, 2008년 전략적 호의 관계 전면적 추진을 위한 연합성명 등 공식적인 정치 문서 4건을 이미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보면 1972년 문서에는 중국의 전쟁 배상 청구권 포기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78년에는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등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 우호 조약에 중점을 맞췄고 2008년 4차 선언 때는 전략적 호의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2008년에 포함된 내용에서 특이한 점이라면 당시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후진타오 주석이 작성한 내용이었는데 이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책임, 반성을 지적하는 문구가 사라졌고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의 평화 행보를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일본에게 매우 만족스러운 합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2008년 이후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정치 문서 선언이 미뤄지다가 올해 결국 성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중국 시주석의 강력한 요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정치적 핵심 단어인 신시대 그리고 간판 정책인 1대1로 이것을 문서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또한 과거 문서에서 또 기재가 된 내정 불간섭, 하나의 중국을 재차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그 입장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시진핑의 방위를 계기로 중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도 하나의 업적 의미라고 평가하는 만큼 긍정적인 견해 속에서 양측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전 제4차 정치 문서 내용이 일본에게 어느 정도 분명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만큼 퇴보하는 협상 결과가 나올까 우려하여 일본 내에서는 소극적인 기류도 만만치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2008년과 달리 12년이 지난 지금 중국과 일본의 위상은 많이 달라졌죠. 특히 중국의 세계적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GDP 규모 완전히 역전되었죠. 경제 체급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에서 중국의 입김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작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베 총리가 강조했던 것이 중일 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떠한 식으로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만약 과거보다 후퇴한 정치 문서 내용이 공개가 되면 아베 정권에 대한 직접적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중국이 주장하는 1대1로 지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넘어서 유럽까지 뻗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그리스, 이탈리아, 중국 1대1로에 어느 정도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마저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중국은 이 1대1로에 일본도 편입시키는, 일본이 협력하는 그림을 당연히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문서의 1대1로
이 단어를 기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전에 다른 국가와 체결한 문서에서도 비슷한 스탠스를 보였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러시아와의 공동 성명에는 신시대라는 문구를 아예 포함시켰고 러시아는 1대1로 구상을 지지한다라는 문장도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주장대로 1대1로를 정치 문서에 포함시킨다. 과연 미국이 그래 잘했어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미국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일본 입장으로서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고 어느 정도 외통수에 가까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일본은 현재 중국이 협력을 요구하는 1대1로에 대해서 개방성, 투명성을 갖춘 조건부 협력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중일 관계 강화는 양국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데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1대1로와 관련해서는 입장차가 큰 만큼 과연 어떠한 수준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